떼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운은 카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연금의 가장 케미가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크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증식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의 경우인데요. 자산의 순위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있는 0, 10, 20, 30은 이제 자산 순위가 낮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대략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비중이 낮은 것이고요. 이제 그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자산이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공모주식의 비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자기의 개인 사업하는 부분. 이 둘만 합치더라도 주식의 비중이 거의 한 45%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개인 사업하는 것 이렇게 합친다면은 거의 뭐 한 70% 정도가 이제 주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대략 한 25% 정도 되고, 그 후에 이제 안전자산과 자동차 이렇게 등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산이 많은 계층 같은 경우는 결국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개인 사업도 주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쪽에 노출된 비중이 거의 한 60%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이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자기 사업이라는 것, 자기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도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스크에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부자들은 세이프 에셋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한 700,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게 하버드 출판 이래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또 재밌게도 가장 적게 읽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사놓고 이제 두꺼워서 안 읽어본 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300년 동안의 대충 자본주의의 역사상 도대체 왜 부는 양극화되었을까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았죠. 부가 양극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측면에서 제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낸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려면 첫째,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시듯이 예금 열심히 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못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아까 여러분들의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보시듯이요. 자본을 일단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아주 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자본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은 자본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산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본을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토마 피케티가 본 것 중에 가장 300년의 긴 자본주의 역사상 중요한 것은 파괴되지 않는 곳에 있는 자본, 안전한 곳에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 토마 피케티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1, 2차 세계대전 때 갑자기 세상이 평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사람의 자본이 파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그것은 공장이 폭격을 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 자본의 수익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케티가 본 두 번째 요소는 자본을 안전한 곳에 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절대 허접한 거 하시지 말고 가장 우량한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뭐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 것인데요. 상속이 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 상속으로 충분히 부를 이루셨으면 이 유튜브를 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저 부분은 주로 해당되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를 이제 잘 증식해서 이제 상속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변에 이제 떼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코인을 한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는 이제 제가 초창기 투자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식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말 그대로 정말 별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다가 꽤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책의 스토리를 많이 보시죠.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 그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했다고 해서 돈이 벌려집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S&P 500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주식을 해서 떼돈을 번 사람은 S&P 500을 한 사람일까요? 종목에 투자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끔씩 이제 함정에 빠져서 S&P 500이라고 답을 하시는데요. 떼돈을 번 사람들은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 몇 가지 종목에 자기의 돈을 왕창 집중 투자해서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죠. 다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런 사람들, 떼돈을 번 사람들은 타고나게 투자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요. 오렌 버핏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투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 투자하고 사고 팔고도 잘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천재성은 카피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냐, 운이 좋아서. 자기는 막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 종목을 샀을 때는 별다르게 큰 생각 없이 샀다가 그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떼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운은 카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종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의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카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토마 피케티나 가게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단 자본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로 자본을 분산해서 가지는 것,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워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이죠. 뭐 컨셉은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본을 가질 것이냐, 예금을 가질 것이냐. 이 초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의 첫 번째 초이스입니다. 예금을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은 안전한 길로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본을 증식하는 길로는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전에 저것은 이제 그 베르누이가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저 뉴턴이 또 문제를 단번에 풀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선으로 된 비탈이 있다고 그러면은 공이 거기서 비탈을 따라서 쭉 내려갈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이 뭘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선이 가장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직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도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답은 그게 아닙니다. 곡선으로 가는 것이고, 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 평탄하게, 좀 더 평탄하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직선으로 굴러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고요. 자연에서는 이걸로 이제 충분히 다 활용합니다. 자, 저게 무슨 힘을 활용하는 것이냐? 중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우주에 공짜로 다 주어져 있는 힘이죠. 여러분들 중력이라는 건 공짜로 주어져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을 밑으로 이송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리면은 그냥 둘둘둘 굴러 내려갑니다. 그게 중력에 공짜로 주어져 있는 중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매도 보시다시피 토끼를 잡을 때 일직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힘을 활용해서 급하강을 한 뒤 그 다음에 옆으로 쫙 할강을 하면서 이제 토끼를 잡는데요. 저 가장 빨리 도달하는 저 곡선은 결국 중력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길은 여러분들이 자본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뭐 중국이라든지 몇 개국은 제외이겠지만은 많은 국가들의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가장 공짜로 주어져 있고 중심이듯이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자본의 활용을 위해서 사회가 많은 인프라가 이 자본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 이걸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곳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을 위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짜로 깔려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은 모으는 것은 예금을 통하는 것이 모으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죠. 불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복리효과, 자본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13세 이때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식을 할 때 이제 친지들이 요즘 정도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대략 해서 이제 줍니다. 그렇게 일종의 이제 부조금이죠. 부조금을 해서 주면은 자기가 운용을 해도 되고 자기 부모님에게 맡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돈을 일종의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려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내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해서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급쟁이들은 지금 30세 같으면은요. 한 적어도 30년에서 한 50년 동안은 자산을 운용하게 될 때인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생애 자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꼭 자본이란 자산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란 자산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동적으로 또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이제 연금에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하고 연금의 적격 디폴트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상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까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이런 때 보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영국에서 벌어졌는데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은 기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기계를 부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그 큰 흐름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러다이트 운동을 보면서 야, 저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지 않고 기계를 부수는 것보다 자본가들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주식을 공개해서 주시오. 우리도 자본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관철했다면 훨씬 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 사실은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의 습격입니다. 사실은 AI라든지 혁신적인 기계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모글루라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 뭐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용적인 경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했던 이야기는 AI에 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마찬가지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러다이트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AI를 가서 때려 부술 것인가? 그게 트랜센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AI라는 자본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은 혁신적인 기업의 자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AI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벌 테고요. AI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나서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포트폴리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더욱이 더 자본을 갖는 것이 특히 앞으로의 기술 혁신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연금이라는 비클을 활용하십시오. 그 안에는 세금도 절약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연금이란 비클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금에 들어가는 비클의 펀드가 아주 많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적격 디폴트 상품. 안 그러면 이거 뭐 반씩 섞어도 되고요. 또 여러 개 섞어도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충분합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적격 디폴트 상품. 이 두 가지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본을 축적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 것은 앞으로 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평생 동안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을 할 것이 이 연금의 가장 케미가 좋은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케미가 좋은 것이 예금일까 자본일까? 여러분들은 크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것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든지 아니면은 적격 디폴트 상품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는 운용사들이 다 서로 경쟁을 하는 펀드입니다. 저 운용사가 잘한다, 이 운용사가 잘한다가 다 비교가 돼요. 그러면은 운용사가 이 펀드 수익 운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펀드들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 다음에 적격 디폴트 상품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어떤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그 디폴트 상품이 각 운용사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서 올라오게 되면은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수수료라든지 운용 방법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적격성을 심사해서 적격 판정 딱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적격 디폴트 상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적격성을 심사한 것이 적격 디폴트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만 투자 자산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자체가 투자 자산이니까요. 연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들의 자산 관리 그것을 이렇게 카피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